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천 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에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골조 공사가 예정보다 2달 정도 늦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에 쫓겨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곤 김건희 씨 발언 대부분을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장도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이 생전 부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제안했지만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꼬박 2년이 흘렀습니다. 대유행을 겪고 안정세를 찾기 수차례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3월에는 3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05명. 전날보다 1,700여 명 늘었고 일주일 전, 2주일 전과 비교해도 1,400명 안팎 느는 등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환자가 5,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당국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하여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단기간에 유행 규모가 급증할 수도 있다며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확산 대응 차원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재택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병원과 시설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재택 치료를 받게 해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금요일쯤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네 의원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의원이 같이 하시게 되면 2, 3주에 한 번 정도 저녁에 콜을 받는 당직을 하시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저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당국은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설 경우 즉시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촘촘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할 경우 2월 말에는 하루 2만 명, 3월 말에는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846명보다 403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비슷한 시점에 하루 확진자도 7,000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여서 입원 치료한 사례도 앞으로는 방역 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접종 의사를 보인 경우까지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 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 금기나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할 때만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예외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의사를 보인 사례까지 방역 패스로 인한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 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신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 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이 17,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주요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12,000건, 입원 사례가 17,000건에 달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해당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등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와 달리 이번 확대 대상은 예외 확인서에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맞으려고 시도하셨지만 입원까지 하게 된 경우라면 6개월 뒤에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두지 않았고요.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면 본인과 가족, 그다음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최근 확진 뒤 숨지거나 사산하는 등 위험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건강 상태 등을 상담한 뒤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정부와 시민 양쪽 모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 항고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측에서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시 내 마트, 백화점과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없애고 자가격리도 곧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는 건데요. 확진자 수에 비해 상황이 나빠지지 않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의 플랜 B가 다음 주 종료됩니다. Today's latest ONS data show clearly that infection levels are falling in England. And while there are some places where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rising, including in primary schools, our scientists believe it is likely that the Omicron wave has now peaked nationally. 존슨 총리는 자가격리 규정은 3월에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복귀 선언이면서 한편으론 봉쇄 조치 중 내로남불 파티로 곤경에 몰린 존슨 총리의 국면 전환 카드입니다. We will trust the judgment of the British people and no longer criminalize anyone who chooses not to wear one. 영국의 확진자는 이달 초 22만 명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여전히 9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7일 확진자가 무려 46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여파로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전보다 감소한 3,90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8일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습니다. Belastung und vor allem aber auch die Intensivbettenbelastung stabil ist, ja sogar ein wenig besser als vorhergesagt.
인구 580만 명 중 120만 명이 감염되고도 여전히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 덴마크도 지난 16일부터 영화관과 박물관 문을 다시 여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위드 코로나를 앞당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유럽이 먼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던 미국에서 약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75만 6,7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38배로 늘었는데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가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18일 기준 하루 평균이 2주 전보다 47% 늘면서 15만 6,800여 명으로 집계돼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의 자필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김 처장은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3차례나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또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개된 유서는 자필 편지 2장입니다. 생전 다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하는 호소의 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쳐 쓴 편지엔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당시 회사가 정해준 기준을 넘어 3차례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들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면서 정민용 변호사가 고인을 포함한 실무자들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불과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빠져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갔고 그만큼 공사 측은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임원 이름은 편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민간 사업자에 맞서 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회사에선 아무 관심과 지원도 없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공사는 고인이 숨진 당일 오전 중징계가 의결됐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사업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인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고 당시엔 정 변호사의 혐의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고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여전히 유동규 윗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동력이었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고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까지 거론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견인해왔던 건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의 대화를 장기간에 걸쳐 직접 녹음한 것으로 한 언론사가 녹취록 원문을 입수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곽모 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며 곽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거냐며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곽 씨에게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 한다고 답했다며 맞장구 치는 정 회계사에게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씨가 직접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를 거론하며 분양 수익으로 돈을 나누겠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김 씨는 50개가 몇 개냐며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언론사 홍모 회장 등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는데 한 사람당 분양 수익 5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아느냐며 성남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세력의 로비 의혹, 특히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소환하며 2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측 모두 녹취 내용이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 모두 검찰 수사에서도 아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도 앞서 모두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 공개에 대해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 열람 등사해준 증거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록 내용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데다 성남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로비 의혹이 담겨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한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 대부분을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방송 여부를 두고 두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김건희 씨 부부와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과 제3자와의 대화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을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MBC 방송에 대한 다른 법원의 결정보다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를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을 위한 거라면 인격권 훼손이나 수사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 불편한 점 등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애초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여러 차례 오랜 시간 통화하는 등 이를 자초한 면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이나 발언을 구체적으로 결정문에 적시하며 모두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수사 내용은 물론 학력 위조나 혼전 동거설, 유흥업소 출입 등 각종 의혹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된 자신이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김 씨의 말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김 씨가 객관적 근거에 따른 판단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챙겨줘야 하는 바보라는 취지의 말도 국정 전반에 대한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시간여 진행된 신문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정치 공작에 의한 녹음 파일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할 범위가 아니고 가치도 없습니다.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대선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사생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법원이 사실상 열린공감TV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측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남은 법정 다툼을 이어갑니다. 김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 이 씨도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욕설 논란을 파고들면서 정책 공약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무속 논란의 중심, 건진 법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잇따르자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저는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 배경에도 무속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후보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 씨의 회사 후원사가 건진법사 소속 종파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에 어른거리는 무속 비선 실세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속인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후보 욕설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언어 성폭력이다. AI가 흉내내기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등 후보 자질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지만 녹취를 공개한 변호사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로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추의 한을 품은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의 행동은커녕 민주당이 김건희 씨의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 출처부터 밝히라고 되받아치는 등 양측의 비방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더구나 설 연휴, 밥상 민심 잡기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사실상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지며 정작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후보들의 정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 스스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첫 양자 TV 토론 날짜를 놓고 거대 양당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연휴 중간에 할 것이냐를 두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1월 29일 이전에 날짜 잡아달라고 보내셨잖아요. 결국 연휴 중간인 31일을 1안, 30일을 2안으로 하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세대가 함께 모이고 또 좋은 시간대가 되어야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셔서 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방송사의 답을 기다리기로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되기가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날에 하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토론을 막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양자 토론 방송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규탄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보다 정치적인 또 법률적인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로 단일화, 이른바 안일화란 말이 돈다는 안철수 후보 발언에 오히려 간 보는 단일화란 말이 더 뜬다고 비꼬았고 수치가 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안 후보는 자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며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대 양당의 양자 TV 토론 움직임에 야권 단일화 문제까지 안철수 후보로선 어느 하나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위기 속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짐 로저스와의 화상대담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전례 없는 위기 속 세계 경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유명 안무가 리아킴 등과 만나 예술인 지원 정책 환경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가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선보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3가지 생활 공약과 연말정산과 반려동물, 양육 지원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가상자산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경제 비전 구상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한국행정학회 행사에 각각 참석해 차기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양자 TV토론 교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포함해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14명이 투입돼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을 중심으로 공사 기술과 자재, 계약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붕괴 원인과 함께 부실 공사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본사가 공법 변경 과정에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본사에 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있었는지, 네. 뭐 다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인지 네. 그런 거하고 뭐 본사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보려고 그런 현대 아이파크 관련된 이제 네. 서류들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아파트에 인허가를 내준 광주 서구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수하셨어요? 서구청 주택가와 건축과 기후변화과 등에서 공사와 관련된 민원 처리 내용 서류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재위험, 분진, 소음, 도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 건 사고하고 혹시 관련 있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요. 공무원들의 대처나 아니면 시공사에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볼 생각입니다. 자재 공급 업체와 설계 사무실 등 수도권에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타설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중을 버틸 임시 지지대 등을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무너진 쪽 안쪽에 건물들의 필러가 안 보입니다. 보통 한 3개층 정도 필러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층 무너질 때 탕 때리면 그 필러들이 힘을 딱 발휘하면 안 무너질 수 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콘크리트 시료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부실 공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감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공기를 당기기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서구청에 제출된 화정 아이파크 감리 보고서 예정 공정표에는 지난해 12월까지 붕괴가 발생한 건물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 꼭대기층인 39층에서는 여전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감리 보고서를 확보하고 부실 시공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내렸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 18,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 한 대가 서 있고 경광등을 켠 경찰차와 견인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3.5톤짜리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강릉요금소 인근에선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기사 51살 B씨가 숨지고 다른 2 차량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 주민 40대 여성 A씨가 불길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4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선 양계장에 불이 나 건물 2동이 타고 병아리 18,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전기시설이나 난방용 열풍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YTN은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차 대상지와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 60여 곳 가운데 절반 넘는 곳에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재산권 침해인데 정부는 첫 대상지를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후보지와 예정지구를 차례로 추린 뒤 주민동의 요건 등을 충족한 곳을 본지구로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 본지구로 최종 선택된 지역은 예정지구 9곳 가운데 전체 7곳,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전국 65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사업이 코앞에 다가온 본지구뿐 아니라 후보지에서도 벌써부터 파열음이 거세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반 넘는 곳에서 도심 복합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 합류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복합 사업 즉시 폐지하라! 수유 12구역 후보지에 사는 김원년 할머니. 아픈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그냥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는 집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봐야 되니까는 집에 안 나가요. 그래갖고 그냥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집에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몸도 안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돈도 없이 이렇게 놓고 간다고. 빚을 내 남편 병간호를 하는 신재은 씨도 집을 팔아야 하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병원비 이자 더 안 받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이거 갖고도 힘들어서 정리를 해야지 어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묶어놔 버리니까는. 재개발 후보지인데 왜 집이 팔리지 않는 걸까? 도심복합사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신규 매수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데 얼마가 될지는 재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는 재산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더라도 몇 년 이상 그 상태에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하거든요. 아직 후보지조차 아닌 곳이라도 나중에 대상지로 지정되면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냥 빌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여기는 이사 대책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도 안 했다가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국토부는 지난달 1차 대상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시장 과열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좀 검토를 해서 관련 법 시행 이후 100일 만에 첫 사업지를 지정했다고 홍보한 국토부.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완성도를 놓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기업 공개 일반 청약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곳을 통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모인 청약 증거금은 114조 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SKIET 테크놀로지가 세운 8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27일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후반기 부진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제주에서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후배들과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따뜻한 곳이지만 그래도 겨울바람이 매서운 제주도. 류현진이 국내에서의 마지막 몸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마무리를 앞둔 2주 동안의 제주 훈련은 늘 그렇듯 플레이리스트 재생으로 후배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세가 피하기 좋네. 이게 좋지. 오케이. 국내 후배들과 함께하는 훈련이라 서로에게도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서슴없이 저한테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뿌듯하고 현진이 형을 위해서라도 야구 더 잘하고 싶습니다. 특히 같은 왼손 투수 김기탁 선수는 롤모델 같은 선배의 기술과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고 몰입을 잘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모자라구나. 내가 하는 훈련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한 통계 사이트가 예측한 유현진의 올 시즌 성적은 12승 8패, 평균 자책점 3.69. 평균 자책점은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기대 승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팀 에이스에서 제3선발로 위상이 추락한 유현진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저 갖다 모시라고. 저 체인지업 던져요. 던져. 똑같이. 축구랑 똑같이 던져. 세게 그냥.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 때문에 평소 1월 말 또는 2월 초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유현진의 출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회사가 대출, 보험, 세금 혜택을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자산 가치를 거짓으로 속여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들 도널드 트럼프와 주니어, 딸 이방카 트럼프가 뉴욕주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맞대응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측이 뉴욕주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골프장, 맨해튼의 빌딩들, 뉴욕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 뉴욕주 부동산 등 모두 6개의 자산의 가치를 조작한 재정 보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 대한입니다. 절기답게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철원의 기온 영하 18.9도, 파주 영하 17도, 서울은 영하 9.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 향로봉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요. 동해안 지역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영동과 남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오늘 출근길 도로 나들목이나 다리 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에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씨의 발언 대부분을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제안했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에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846명보다 403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비슷한 시점에 하루 확진자도 7,000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명 가까운 카투사 교육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평택 지역 확진자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르면 내일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오산 미군 기지 앞 거리. 점심시간을 앞둔 번화가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다릅니다. 주한미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쏟아지자 거리에도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번화가 곳곳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이 눈에 띄고요. 아예 이렇게 휴업에 들어간 가게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11시가 다 됐지만 손님이 없어요. 아예 없고 12시도 뭐 몇 팀 정도? 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눈 오는 궂은 날씨 속 PCR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 역시 걱정이 큽니다. 저희 학교, 제 모교 고등학교에서도 나왔었고 제 주변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 더 큰 문제는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관련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평택 기지 내 카투사 교육대 교육생 29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택시는 지역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면서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 주된 내용이 PCR 전체 검사예요. 미군 부대 내 출입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부는 조만간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극하면 잠시 주춤했던 대유행이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안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신고하고 피해 보상 신청을 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역시 방역 패스 예외 범위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 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신부는 12주 이내 등 주수와 관계없이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최근 확진 뒤 숨지거나 사산하는 등 위험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2주인의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건강 상태 등을 상담한 뒤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선 생각보다 많이 처방되지 않아서 정부가 처방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파이자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시험관 실험 결과 3건을 발표했습니다. 빠른 전파력으로 최근 맹위를 떨치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팍스로비드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주요 결론입니다.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는 일부 항체 치료제를 무력화하지만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 능력 차단에 초점을 맞춰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선 팍스로비드를 먹은 환자의 92%가 사흘 안에 증세 호전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65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이뤄진 지도 이제 일주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 들어온 물량은 2만 1,000명분, 하루 1,000명까지 치료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투약을 시작하고 사흘간 실제로 약을 먹은 환자는 39명에 그쳤습니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먹을 수 없는 의약품들을 복용하는 고령층 환자가 많은 탓에 처방량이 크게 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제들의 리스트가 상당히 긴 편인데요. 초기 처방 과정에서는 처방하시는 전문의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병용 금기 약물에 대한 고려를 매우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약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매우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먹는 치료제 도입 초기인 만큼 처방 기준이나 절차 등을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방 기준이나 처방 절차들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제도상의 미진한 점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팍스로비드 처방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요일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영국이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을 담은 플랜 B를 다음 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세컨더리 스쿨, 즉 중등학교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바로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확진자 자가격리 남아있지만 사라질 때가 곧 올 것이라면서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번 방식 역시 빚더미의 터널 탈출법은 아니라면서 피해액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한때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을 때는 좀 더 버텨보자는 신랄 같은 희망과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체감적인 게 엄청 커요. 10시까지 할 때는 그래도 버틸만은 한데 9시까지 하는 건 사실상 버티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인사동에서 선술집 운영 10년째인 60대 자영업자 전모 씨도 최근 생계비마저 바닥나는 등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자 온라인 신청 대신 관련 기관을 찾아 신청 겸 문의에 나섰습니다. 영업을 그만둘 정도로 힘드니까 우선 구정도 보내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하죠, 진짜.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등 55만 곳, 첫 닷새간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주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연 1%의 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빚으로 되니까 그게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개선법에서 나온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은 80%, 자영업자 대부분은 피해액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상도 터무니없는 수준인데다 과도한 규제의 장기화로 이번 선지금 역시 빚더미의 터널에서 탈출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는 당장 제 힘으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코로나 자체를 제 힘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나라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해버리면 자영업자는 정말 빚밖에 없게 되고. YTN 김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가 같은 날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청년 세대 표심을 겨냥해 정책 대결을 벌였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날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 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가상화폐 공개,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250만 원으로 설정된 건 과도하다는 데에도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현재 250만 원 너무 지나치다. 그 생각은 분명하고 면세 좀 올려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윤 후보는 주식처럼 코인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윤석열 후보는 대체 불가 토큰, NFT 거래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가 이처럼 가상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건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자의 60%가 2030, 이른바 MZ세대라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가상자산 표심 공약은 2030 청년층 표심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이자 결정적 승부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대부분 방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한 발언이나 통화 당사자인 이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곤 모두 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유서 공개에 산자의 증언과 떠난 이의 유언이 가리키는 그분은 하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고 김문기 처장의 유언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고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한 만큼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9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상층부 수색은 다음 주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종자 가족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아파트 31층, 구조대가 실종자가 쓰던 거로 보이는 창호 작업용 가방을 찾았습니다. 층층마다 확인한 붕괴 현장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합니다. 위험을 무릅쓴 수색에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9일째인데 오늘 또 실종자 수색 구조에 진전이 없어서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0층에 전진 지휘부 설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색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수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안전 때문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고 또 남아있는 고층부 외벽 일부가 넘어지는 등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본격적인 수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벽 안정화 작업을 위한 강제 보강은 아마 주말에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실종자 수색은 다음 주 초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실종자 가족은 당장 생계도 걱정입니다. 생업조차 잃을 위기에 놓인 가족과 주변 상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구조를 한다는 핑계로 저희를 방패막이 삼아 된다면 광주시와 서구청도 빠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크레인이 해체되더라도 수색은 여전히 산 넘어 산.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감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0일 광주 서구청에 제출된 화정 아이파크 감리 보고서 예정 공정표에는 지난해 12월까지 붕괴가 발생한 건물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에 꼭대기층인 39층에서는 여전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감리 보고서를 확보하고 부실 시공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만 27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현진은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 집안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7살 남성 조현진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충분한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12일 밤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조 씨는 범행 4시간 만에 1km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피해자 어머니도 있었는데 단둘이 이야기하도록 시간을 달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의 실제 모습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오는 2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는 방침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가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공고를 한 데 대해 김 총장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IoT 장비 100여 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민간 피해도 우려된다며 보안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로부터 정보 공유를 받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비 100여 대가 모지 본넷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장비는 광고 모니터와 유무선 공유기, CCTV, 영상 녹화 장비 등으로 일부 장비는 암호화폐 채굴용 악성 코드 유포를 위한 경유지로도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지 본넷은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나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 등을 공격해 이 장비들을 디도스 공격을 위한 좀비 PC로 활용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네, 거액을 주고 개인 면허를 산 택시기사가 돌연 면허 취소를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택시기사의 사고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자체가 뒤늦게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면허를 산 택시기사는 아무 잘못 없이 거액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보는 Y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개인 택시를 모는 정민호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산 개인 택시 면허가 곧 없어진다고 용인시에서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70세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한 상황이죠. 갑자기 이제 뭐 취소를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 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판 전 택시기사 A 씨의 사고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찰에서 발급받은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용인시에 내고 개인 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용인시는 애초 A 씨의 면허가 발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넘어간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너무 괘씸하죠. 만약에 그런 어떤 인지가 있음에도 저한테 어떤 그게 됐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말도 못할 일이죠. 정 씨에게 면허를 판 택시기사는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 사고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사고 증명 서류까지 발급한 만큼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나이가 이제 돼가지고 됐어요. 그럼 문제가 됐으면은 저 용인시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받았어야지. 이처럼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땄어도 실제 알려지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는 연간 20만 건 정도로 보험사 접수 건수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A씨가 다녔던 택시 회사 기사 11명도 과거에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만에 개인 면허를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택시 받은 나간 사람이 있다 자료가 보험 처리하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취해서 그 자료까지 다시 주고 취해서 요구했죠. 용인시는 개인 면허 발급과 거래 승인 당시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록 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묻혔던 사고 기록은 저희는 당연히 모르죠. 행정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자체가 보험 처리 내역 확인 없이 면허 발급과 거래를 승인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광범위하게 좀 하나하나 좀 따진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보험사 접수 내용까지도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행정상 오류로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걸프협력기구 GCC 사무총장을 만나 10년 넘게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GCC는 오늘 3월 전에 FTA 협상을 재개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리야드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리야드에 본부를 둔 GCC, 즉 걸프협력회의 나예프 알 하즈라프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중단됐던 한 GCC 사이의 FTA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디와 UAE를 비롯해 중동 6개 나라가 참여하는 GCC는 우리나라의 중동 교역액 80% 가까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력기구입니다.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한 GCC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중단돼 10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GCC 측은 이번 FTA 협상 재개가 양쪽 모두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العلاقات الخليجية الكورية علاقات متميزة مبنية على مبادئ واحدة في تعزيز الأمن والاستقرار وأيضا في دفع مجالات التعاون ما بين الجانبين لخدمة المصالح المشتركة. 문 대통령도 양측의 협력 분야가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GCC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 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GCC와 한국 간 협력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GCC 국가들은 특히 수소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앞선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걸프협력기구는 오는 3월 안에 FTA 협상을 재개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리야드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했던 신뢰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심해지는 대북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정책 과업들을 재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거창군 고재면의 귀농학교로 사용하는 폐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교 건물과 사택에 있던 학교 관계자 2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폐교 건물과 샌드위치 패널로 된 식당, 집기류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식당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 세종시 남면에 있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1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승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해 구조물을 부딪히면서 승합차 운전자 20대 정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르던 승용차의 타이어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조물 결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 50대 정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7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대전은 4도, 대구는 5도, 부산은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동해안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이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이 주말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영동과 남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침체돼 있고 침울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려운 시대지만 내년은 아마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가게 문을 열면 손해를 보는. 영업시간을 끌어준다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좀 빨리 정상적인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으면. 이번에는 꼭 코로나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꼬박 2년이 흘렀습니다. 조급 잡히는가 싶더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3월에는 3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05명. 전날보다 1,700여 명 늘었고 일주일 전, 2주일 전과 비교해도 1,400명 안팎 느는 등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환자가 5,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당국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하여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단기간에 유행 규모가 급증할 수도 있다며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확산 대응 차원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 재택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병원과 시설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재택 치료를 받게 해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금요일쯤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네 의원들이 한 10명, 20명 정도 의원이 같이 하시게 되면 뭐 2, 3주에 한 번 정도 저녁에 콜을 받는 당직을 하시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저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당국은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설 경우 즉시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촘촘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할 경우 2월 말에는 하루 2만 명, 3월 말에는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5,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846명보다 403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쯤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비슷한 시점에 하루 확진자도 7,000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에 제한이 많아 사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방역당국이 처방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먹는 치료제는 현장에서 적응을 하는 단계라 적응 과정에서 처방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처방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절차에 다소 숙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돼서 처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하루 1,000명까지 투약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는데 지난 16일까지 사흘간 먹는 치료제 투약자는 39명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했던 사람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정부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방역 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 현재의 방역 상황에 맞도록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 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으신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 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15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만 1,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한 건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1만 명대로 올라선 이후 이틀 만인 14일 2만 명을 넘었고 나흘 만에 전날에는 3만 명대를 기록했다가 하루 만에 4만 명대가 됐습니다. 중국의 고도 시안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도시 전면 봉쇄를 4주 만에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시안시 당국은 지난달 9일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40일 만인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시안은 지난달 23일부터 1,300만 전 시민의 외출까지 금지하는 전면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올해 들어서는 지난 11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면서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영국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없애고 자가격리도 곧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는 건데요. 확진자 수에 비해 상황이 나빠지지 않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의 플랜 B가 다음 주 종료됩니다. Today's latest ONS data show clearly that infection levels are falling in England. And while there are some places where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rising, including in primary schools, our scientists believe it is likely that the Omicron wave has now peaked nationally. 존슨 총리는 자가격리 규정은 3월에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복귀 선언이면서 한편으론 봉쇄 조치 중 내로남불 파티로 곤경에 몰린 존슨 총리의 국면 전환 카드입니다. We will trust the judgment of the British people and no longer criminalize anyone who chooses not to wear one. 영국의 확진자는 이달 초 22만 명에 비하면 줄긴 했지만 여전히 9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7일 확진자가 무려 46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여파로 위중증 환자는 오히려 전보다 감소한 3,90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8일 확진자가 3만 명에 육박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습니다. Belastung und vor allem aber auch die Intensivbettenbelastung stabil ist, ja sogar ein wenig besser als vorhergesagt. 인구 580만 명 중 120만 명이 감염되고도 여전히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 덴마크도 지난 16일부터 영화관과 박물관 문을 다시 여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위드 코로나를 앞당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유럽이 먼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위기 속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짐 로저스와의 화상대담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전례 없는 위기 속 세계 경제와 새로운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유명 안무가 리아킴 등과 만나 예술인 지원 정책 환경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가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선보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3가지 생활 공약으로 연말정산과 반려동물, 양육 지원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가상자산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경제 비전 구상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한국행정학회 행사에 각각 참석해서 차기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설합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양자TV 토론 규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했던 신뢰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은 또 정치국 회의는 미국의 날로 심해지는 대북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정책 과업들을 재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100명이 넘는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공개 서한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동안 세계 10대 부자들은 부자들의 재산은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지금의 세금 체계는 공정하지 않다며 부자들에게 당장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전 세계의 백만장자 102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가 다보스 포럼에서 공개 서한을 통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애국적인 백만장자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자신들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내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전 세계 부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은 팬데믹 기간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줄었지만 세계 10대 부자의 재산은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Billionaire growth double at the rate of $15,000 per second. That's the same $80 less per second than a minimum wage worker makes in a year.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도 지난해 부유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불과합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억만장자세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가 불평등을 줄이고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solutions within reach. A billionaire's income tax or a wealth tax that's being discussed globally and certainly here in the United States could generate resources at a significant amount. 또 백신 불평등에 따른 전 세계적 피해가 큰 만큼 백신 제조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유예시켜 더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새해 들어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배럴당 $100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1 53센트, 약 1.8% 상승한 $86 96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도 1% 넘게 오르며 1배럴에 $88 4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한 때 $89 5센트까지 올라 2014년 10월 13일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들어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위협과 예멘 반군의 아랍에미리트 석유 시설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고 아랍에미리트는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세 번째 산유국입니다. 여기에다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원유 송유관의 폭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유 시장은 수급 불균형 우려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터키의 파이프라인 폭발은 공격 때문이 아니며 파이프라인의 가동은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파이프라인 폭발 소식이 전해진 후 급등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전문가를 인용해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까지 오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만에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9% 오른 113.2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61.3% 폭등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기업 공개 일반 청약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7곳을 통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모인 청약 증거금은 114조 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SKIE 테크놀로지가 세운 81조 원을 훌쩍 넘어선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모가가 30만 원인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7일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소매 판매량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18.9%의 점유율로 1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17.2%로 2위에 올랐고 이어 샤오미, 오포, 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로는 삼성전자가 0.9%로 이들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샤오미로 35.1%였고 애플도 25.5%에 달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라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군함도 역사 왜곡의 장본인 아베 전 총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보수단결회회 소속 의원들이 사도시장 등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군함도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산업유산정보센터 가토센터장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후보 추천 마감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은 하루빨리 사도광산을 후보로 결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何をどう総合的に検討してどう判断をしたのかというその中身をですね、ぜひ明らかにしていただかないと。 일본 문화심의회는 지난달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후보에 적합하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추천 결정은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ちょっと正しい書きについては我々も想定をしてなかったというところなので非常にずっと申し上げておりますけどもちょっと驚いていると言いますかやっぱりなぜという思いがあるのは事実でございます。
마감까지 열흘 남짓 남았지만 추천을 최종 결정할 관계부서 연락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담으라는 유네스코 권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2의 군함도를 만들 수 없다며 이미 강력한 외교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광산을 그대로 추천했다 등재에 실패할 경우 다시 도전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일본 측은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政府としてはこの登録を実現すること、これが何よりも大事だ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何が最も効果的なのか、しっかり考えて検討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사도시가 속한 니가타현은 후보 추천을 보류하거나 연기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대상 시기는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당내 강경파의 거센 압박 끝에 일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는 현실주의 외교 노선이 또다시 당내 강경파의 입김에 좌우될 것인지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한국일보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도 보도했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또 새로운 내용이 좀 보도가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최근에 파악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2015년 4월에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녹취록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고 검찰도 이걸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시점을 보면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네. 사업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화천대유가 납부한 이행 보증금으로 쓰였을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셈이 되는데, 검찰은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박 전 특검이 다른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받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왜 예전에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박 전 특검, 김만배 씨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 밝혀진 녹취록에서는 관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녹취록 보도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관련된 소식인데, 이 김만배 씨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구속영장 내용을 입수해서 쓴 기사인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최윤길 전 의장, 당시에는 이제 의장이 아니었는데 네. 접근해서 의장직을 줄 테니까 의장이 되거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 예.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예. 기사가 써 있습니다. 실제 이거 시점별로 보면요, 2012년 7월에 최윤길 전 의장이 의장직에 이변이라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선출이 됐고요. 예. 2013년 2월에는 성남도계공 설립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9월에 실제로 출범이 됐고요. 이후에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매우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최윤길 전 의장은 계속해서 본인에게 어떤 보상, 일종의 네. 보상 같은 것들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2021년 2월에는 성과급 40억 원, 연봉 8,400만 원, 법인카드 월 30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화천대유 부회장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씩 챙기게 된 초석을 최윤길 전 의장이 닦아놓은 셈이다, 이렇게 봤다고 하고요. 예. 김만배 씨 측은 역시나 그런 사실은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정관계 로비 줄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도 좀 실체가 더 명확히 좀 드러나면 좋겠네요. 예. 수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실체가 많이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윤핵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 이핵관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윤핵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고 네. 이번에 나온 이핵관은 이재명 측 핵심 관계자를 일컫습니다. 네. 이핵관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으로부터 당을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았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 이야기가 점점 퍼졌습니다. 예.
불교계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청래 의원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지칭을 하면서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면서 불교계가 반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참여에 108배를 올리기도 했는데 정 의원이 탈당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좀 당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여권 관계자는 윤핵관을 비판했는데 이핵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예. 또 정 의원이 이제 당내 분란까지 만든다 이런 평가가 현재 익명 인터뷰로 함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을 만났네요. 예, 비공개 회동으로 만났고요. 예. 지난달 2일에 만난 뒤에 약 한 달 정도 만에 만난 셈이 됩니다. 예. 중앙일보를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와 회동, 처갓집 비리 엄단 수용. 예, 홍 의원이 정치 플랫폼을 통해서 회동 결과를 알렸는데요. 예. 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제목에 써 있듯 처갓집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일단은 윤석열 측에서 수용을 했다라는 내용 함께 담겨 있고요. 예. 제안 중에는 재보선 일부 지역을 전략 공천하자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제안들 포함해서 윤 후보가 뭐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예. 뭐 선대위 공식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양측이 조율을 마치면 조만간에 또 공식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이 딱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지 2년째가 되는 날이죠. 맞습니다. 이게 뭐 1년째만 해도 금방 끝나겠거니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지금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끝날 그 시점이 언젠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로 꼭 2년째가 됐습니다. 예. 경향신문에 나온 표를 보여드리면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때 기억해보면 한 명 한 명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뭐 동선도 공개가 됐고 그렇죠. 다들 그 동선을 주의 깊게 막 네. 바라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으로 불렀던 이제 900명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8월에 광복절 도심 집회 이후에 또 한 번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3차 유행이 있었고요. 우리가 4차 유행이라고 부르는 시점은 작년 7월 델타 변이 발생 이후가 되겠는데요. 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신문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시점부터 5차 대유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고무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해외의 사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위중증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치명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코로나19는 위험도가 낮은 병을 일컫는 이제 풍토병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가 풍토병이 되려면 일단 그 전에 큰 파고를 겪어야 하는데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2월 말 신규 확진자가 14만 5천 명대까지 정점을 기록한 후에 낮아질 거라고 예측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 14만 5천 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 방역 당국은 사실 다음 달 3월에 최대 3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까지는 실려 있지 않았는데요. 14만 5천 명까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예. 내용이 이 신문에 담겨 14만 5천 있었습니다. 명이 웬만한 도시 하나이기 때문에 글쎄 이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인데 최근에 경찰이 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 관련 사고 원인을 둘러싼 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뭐 지금 하나하나 기사들마다 조명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가 될 만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짚은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요. 38층 지지대를 일찍 해체한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 관계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발생 사흘 전쯤 38층 지지대를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층 39층의 콘크리트가 다 굳지 않은 상황에서 예. 조금 일찍 작업 편의를 위해서 해체했을 수 있다는 건데
상당히 좀 위험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고요. 한편 오른쪽에 있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레미콘 업체와 재차 납품 계약을 했다고 취재를 했습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는 과거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있어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 이런 청탁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2019년 1월에 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9년 5월에 해당 업체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레미콘 납품업체로 다시 선정을 했다는 걸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층별 레미콘 샘플을 확보해서 품질 등의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데 청약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까지 공모주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 100조 원을 넘길 것인가 하는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서요. 114조 원이 모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표현하기로는 이제 국민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신문에 나온 표를 보면 총 7개 증권사고 균등 배정 수량만 보자면 한 주 내외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례까지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넣었을 때 한 주부터 최대 7주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에너지 솔루션을 분석하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수급도 유리하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의 상장 때문에 다른 종목이라던가 시장 전체의 수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모기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증시 안팎의 새로운 숙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청약에도 받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스포츠 소식인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좀 종목마다 선수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넥스트 김연아가 누가 될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꼽히는 선수들이 김예림, 유영, 임은수, 이혜인 선수 등입니다. 그중에서 김예림 선수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김예림 선수가 이번에 유영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피겨 올림픽 대표로 꼽혔는데 둘은 이전까지 대회에 나가면 항상 이제 순위권에는 오르고 매달 그 색깔을 두고 경쟁을 하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다고 합니다. 김예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림픽에서 프란츠 리스크의 사랑의 꿈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멋진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악은 같은 소속사에 있는 김연아 선배죠. 선수가 추천해준 노래라고 합니다. 김예림 선수는 키가 굉장히 커요. 그 김연아 선수는 164cm 정도가 되는데 김예림 선수는 작년에 쟀을 때 170cm가 이미 넘었다 그러고 이제 한창 또 자랄 나이니까 아마 더 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겨하기 좀 어려운 키 아닌가 하는 좀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자신만의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좀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동작들이 더 크고 시원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고 하는데 올림픽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노래까지 추천해줬다고 하니까 기를 좀 받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화물차 기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내렸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 18,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 한 대가 서 있고 경광등을 켠 경찰차와 견인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호법 분기점 인근에서 3.5톤짜리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강릉요금소 인근에선 화물차 2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기사 51살 B씨가 숨지고 다른 두 차량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 주민 40대 여성 A씨가 불길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4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선 양계장에 불이 나 건물 2동이 타고 병아리 18,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전기시설이나 난방용 열풍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야외 활동을 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전국에서 가장 길고 가장 높은 무장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도 어렵지 않게 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은 산에 오를 자유를 얻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겨울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산에 조성된 전국에서 가장 길고 높은 무장의 길입니다. 총 길이 2,751m, 해발 200m의 산 정상까지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도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올해 91세인 어르신도 편하게 등산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그런 길을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는 매우 가파른 산이어서 접근이 어려웠지만 19만 3천 제곱미터의 산림 소유자가 감정가의 8분의 1의 가격인 15억 원에 남동구에 제공함으로써 산책길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시내가 한눈에 조망되는 정상에서는 이출과 일몰도 감상할 수 있어서 개장 한 달 만에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 3천여 명이 다녀가셨지만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된 이후로는 한 달에 약 3만여 명이 다녀가는 남동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산 정상까지의 전 구간을 경사도 8% 미만으로 설치한 나무데크는 지역 경제도 고려해 국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우고 위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물론 체계적 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고령층 시민들은 만수산이라는 이름처럼 더 오래 건강하게 기원하며 무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當中咧就涉及咗78隻倉鼠、龍貓同埋兔仔。現時所得嘅結果咧，抽取嘅樣本之中咧，有11個樣本咧係呈呢個陽性初步嘅陽性反應嘅，全部嘅陽性反應嘅樣本咧都係抽取自呢個倉鼠嘅。倉庫裏邊嘅所有動物咧，我哋再進一步進行進一步嘅2019冠狀病毒病嘅測試，然後咧我哋會將所有動物咧作一個人道嘅處理，主要嚟講係喺個公眾安全同埋健康嗰個風險個考慮底下作出有關嘅行動。另外咧，全港所有可以供售賣倉鼠嘅寵物店咧，需暫時停止營業。
오늘은 절기 대한입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답게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7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장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파주의 기온 영하 17.5도, 철원 영하 17.4도, 서울은 영하 9.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 향로봉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 동해안 지역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영동과 남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